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주제 행정소송의 종류라는 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수험행정법 전체 통 틀어가지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또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의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냐. 이게 교수님들께서 가장 물어보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직 잘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행정과 관련된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소송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과태료, 아까 우리가 받았던 과태료로 예로 들어볼게요. 내 조수석에 앉은 내 친구가 안전띠 안 맸다가 걸려버리는 바람에 나한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됐다. 예를 들어 진짜 과태료 메고 있었다가 이제 잠깐 내리려고 막 푼 건데 그때 걸렸다.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되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이에요. 이런 행정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사례 1번의 내용이었던 영업 정지 처분 같은 게 가능했었잖아요. 2개월에서 그거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나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적 없다. 억울하다. 나 속은 거다. 제가 민증 위조한 거였다. 이러면 또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고 오늘은 그 맛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3개의 사례를 연속으로 보실 거예요. 자, 이제는 좀 익숙치 않아졌을 이제 사례가 되는 건데 가볼게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우리 작년까지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수도권에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 22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을 했더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유흥업소 업주갑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잘못됐다. 이거를 좀 다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행정법이에요, 다. 이거 어떻게 할지. 두 번째, 불법 체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다 제가 그냥 맘대로 만든 사례예요. 자, 볼게요. 대학생 병은 도서관에서 공시 준비를 하다가 늦은 시간 귀가하고 있었더라. 근데 집으로 가던 도중 경찰관 A로부터 불신 검문을 받았는데 A는, 그러니까 경찰이죠, 병의 인상이 험상궂게 생겼다 라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임의동행? 잠깐 서까지 가시죠, 이거예요. 자, 황당한 병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A가 갑자기 병의 손목을 비틀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되었더라. 억울하겠죠. 한참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병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랑 뭐가 다르니까 지금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사례 4번. 임기제 공무원 강 변호사. 자, 강 변호사는 2021년 1월 2일 동작구청에 2년 임기제 공무원, 이런 표현은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표현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2년 2월 28일 강 변호사의 근무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구청장 B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강 변호사한테 채용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로 인해 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책상을 뺐다. 자, 억울한 강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은 무엇이 있겠느냐. 자, 지금 뭔가 비슷하면서 다 다릅니다. 일단 공통되는 거는 하나는 뭐 정부가 뭘 했더라. 또 하나는 뭐 경찰이 뭘 했더라. 또 하나는 구청장이 뭐 했더라. 결론적으로 다 국가기관과 관련된 거죠. 다 행정법 영역에서의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데 묘하게 좀 행정작용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22시 이후 문 닫아 였었고요. 하나는 다짜고짜 날 체포하는 바람에 내가 다쳐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고, 하나는 갑자기 출근하지 말래요. 자, 결론적으로 이 세 사례에서 이걸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은 결론적으로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유형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행정작용 그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례랑 다 직결시켜 볼게요. 정부가 10시 이후로 모이지 말라 그랬죠. 집합금지 명령. 이 명령이 잘못됐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10시 이후에 모이지 말라 그래? 나 이 명령 자체를 날려버리고 싶다. 명령 잘못됐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그게 바로 지금 행정작용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이지 마가 잘못됐다. 내지는 영업정지 2개월,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그러한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것을 항고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항고소송. 그리고 같은 내용의 불복 절차, 복종하지 않는, 즉 다투는 절차가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거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어떤 잘못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식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야, 우리 밑에가 잘못했다, 내가 내부적으로 처리해 줄게. 예를 들어 동작구에서 잘못했네, 하나 윗기관이 서울시에서 그거 날려줄게, 쏘리 잘못했네. 그러한 절차를 행정심판 절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둘의 가장 중요한 거, 수많은 행정작용 중에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옥리처분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나중에 야, 행정법이 대체 뭐 배우는 법이니?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가 정말 짧고 임팩트 있는 한마디로 정답을 얘기하면은 처분과 항고소송에 대한 법이야 라고 대답하면은 행정법을 굉장히 잘 아는 것이 됩니다.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용어, 하나는 처분, 하나는 항고소송이에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행정작용의 상당수가 다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럼 그 처분을 항고소송을 통해 날려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행정법 공부의 A부터 Z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처분의 개념 정의를 우리가 내일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이 시간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분이란 대체 무엇이냐? 국가 등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다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법조문상으로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적 단독행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 표주 두 가지. 행정부,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런 행정작용을 여러분 앞으로는 두 글자로 처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례 1번에서 봤던 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내렸죠.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처분이에요.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말은 여러분 정말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행정부가 까라면 까. 야, 문 닫아. 야, 너 영업 취소야.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것을 공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해요. 두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더라.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건데, 영업정지 2개월 하면 가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의 자유라는 권리가 다이렉트로 침해되죠. 또한 돈 못 벌잖아요. 결론적으로 문 닫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문 닫아라라는 거가 대표적인 처분의 한 종류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사례 1번에서는 그 점주가 억울하면 어떤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답이 있네요. 항고소송 걸면 돼요. 법원에다가. 행정부 내부적으로 다투고 싶으면은 행정심판이라는 거를 걸면 돼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다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동작구청장이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 서울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을 가도 되고, 서울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다가 항고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행정작용 그 자체, 즉 처분을 다투는 거고, 이 처분을 항고소송을 걸어서 처분이 취소되더라. 다음 시간에 다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죠. 취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취소되면은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볼게요. 동작구청장이 사장님 갑한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는데 항고소송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그 처분을 취소시켰다. 그럼 영업정지의 효력은 소멸되고 문 안 닫아도 되게 되는 거예요. 내 권리가 구제받은 거죠. 이게 바로 항고소송이에요. 자, 첫 번째 유형인 행정작용 그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소송의 방식. 처분은 아닌 공법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또는 그 공법관계에서 관련된 금전지급 청구, 돈 달라
청구. 앞에 거랑 성질이 다르죠. 아까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청구 방법이에요. 영업정지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거요. 근데 두 번째는 처분이 아니래요. 그 말인즉 분명히 어떤 공법적인 영역에서 국가랑 뭔가 관련돼서 어떤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 요소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 국민의 직접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더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관계를 날린다든지 돈 달라는 청구를 할 때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의 이름도 좀 어렵죠. 당사자 소송.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를 가볼게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예예요.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문제될 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계약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계약이 뭐죠? 속된 말로 쇼부 보는 거죠. 양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서로 구속받기로 하자라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서로 간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쌍방 당사자 간의 합의를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계약이 효과가 공법의 영역, 즉 국가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할게요. 대표적인 예를 가볼게요. 지방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를 다투는 소송이다. 벌써 사례의 정답이 하나 등장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임기제 공무원과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하셔서 되실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년에 공무원 되시면은 문자 그대로 공무원이라고 하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요? 여러분은 정년이 보장되시거든요.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철밥통, 괜히 철밥통이 아니죠. 근데 계약직 공무원은 문자 그대로 1년 내지 2년의 단기간 동안만 그 어떤 신분, 지위를 보장해주는 정도에 불과한 문자 그대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뭐 의사들은 보통 아무도 지원을 안 하죠. 자, 아무튼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변호사가 예를 들어 공무원 갔다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공무원 되는 거랑 예를 들어 강 변호사가 동작구청장이랑 계약 맺어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거랑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이 공무원 되는 거는 처분으로서의 공무원 임용 행위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내일 배우실 텐데 여러분에게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공권력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공무원에게 신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강 변호사가 공무원 되는 거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동작구청장이 그래 너 공무원 시켜줄게 라고 공권력을 발동해가지고 찍어 누르는 형식이 아니라 강 변호사랑 동작구청장이 대등한 지위에서 그냥 소위 속된 말로 합의 봐가지고 그래 우리 2년 동안 이렇게 하자 계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툴 때는 조금 전에 보신 항고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가야 돼요. 가장 큰 차이. 그러면 처분은 요런 건가요? 요런 건가요? 권리가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요거죠. 공권력의 발동, 위에서 아래를 찍어 누르는 식이에요. 행정작용이 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이라는 말은 요거인가요? 요거인가요? 아, 나 강제로 계약당했어.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계약은 내가 사인해야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거예요. 계약과 처분은 근본적으로 그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적 성질에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 때문에 그 와중에 발생한 문제를 다투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조금 전에 배우신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고 계약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걸 다투는 거는 바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영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 더 나가볼게요. 돈 달라는 청구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강 변호사가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내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소방공무원이 야근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충남이었나 충북이었나 얼마 전에도 기사 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말이 안 났다고 실제로 당사자 소송이 걸렸거든요. 야 야근 수당 내놔. 돈 달라줘. 그것도 다
당사자 소송의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밑에 써 있네요. 법령상 당연히 발생은 공법상 권리에 기초해서 급부는 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돈을 청구했다. 여러분이 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 준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뭐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으니까 소방공무원의 영역에서는요. 돈 달라고 할 때 어떤 소송을 거셔야 되느냐? 당사자 소송으로 가시라 그 말이에요. 항고 소송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소방공무원이 지급받지 못한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X. 민사 소송 걸어야 된다. X. 당사자 소송 걸어야 된다. O.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어야 될지가 출제 포인트고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두 가지만 해요. 위에서 찍어내리는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으로, 사이드로 행정심판으로. 그렇지 않고 대등 당사자 간의 지위에서 수평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가장 대표적인 EX 공법상 계약 같은 거. 내지는 돈 달라는 소송,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로 간다. 그럼 마지막 행정작용에 따라서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어버렸다. 돈 내놔! 라는 소송. 앞에 거랑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죠. 둘 다 돈 달라는 소송이라는 점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손해가 포인트예요. 내가 뭔가 손해가 나버렸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똑같이 돈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혀 별개인 큰 주제 중에 하나, 요거 하나가 단독 쟁점으로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인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행정작용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서 또는 그 밖의 공법관계에서 발생한 내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전부 보상받는다 그 말이에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손실보상이란 말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집합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 손실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줬었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 손실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법을 배우셨으니까 손해와 손실을 완전히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행정작용이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에 적합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 국민에게 뭐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걸 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집합금지 명령,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였어요. 기본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야 될까요? 손실을 입었다고 해야 될까요?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아직 약간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소송의 영역으로 해결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손실보상은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이와 달리 국가의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버렸다. 법을 위반해 버렸더라. 그런 경우에 입은 피해를 손실이 아니고 손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우리 판례가 민사소송인 걸로 봐요. 행정소송이 아니고 일반 그냥 프라이빗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법 교수님들이 이거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판례는 철저하게 아직까지 민사소송으로 봐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례의 결론이 좀 보이지 않으시나요? 즉 행정작용을 다투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죠. 다시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 정리해 볼게요. 행정작용 그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더라. 처분의 가장 중요한 개념 표지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다이렉트 영향을 미치는 거더라. 그리고 그거를 다투는 방법을 항고소송이라고 한다. 물론 행심이란 것도 있다. 두 번째, 처분이 아닌 어떤 공법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다투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 대등한 당사자, 위아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한 지위에서 발생한 관계인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다툰다든지
그와 관련된 돈 달라는 소송 같은 거는 모두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더라. 당사자 소송도 행정소송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 그다음 마지막 행정작용 그 자체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적법한 행정작용을 다투는 손실보상,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피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거를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모든 행정법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여기 어디 한 군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자, 가볼게요. 자, 국가의 행정작용은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공법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든지 또는 사법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아직 밑에 건 뭔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법 형식은. 자, 공법 형식에서는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유형으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공권력적인 작용이 아닌, 즉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대등 당사자 간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강 변호사 사례죠. 바로 공법상 계약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그걸 다투는 방법을 뭐라 그랬냐? 당사자 소송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를 다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와 달리 공권력성을 갖는 거는 대부분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두 개가 있었죠. 사법부인 법원에서 내 권리를 구제받는 항고소송이란 것이 있다 그랬고, 그렇지 않고 행정부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 행정심판이란 것이 있더라. 그 다음 번외 쟁점으로요, 공권력적 작용이지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골아파지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오늘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그러한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헌법소원이라는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헌법 내용이지만 행정법 영역에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시험의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고, 본 강의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체 사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무슨 경우가 있냐? 나라가 뭔가 하는데 프라이빗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대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임용이 되셔서, 제가 실제로 그 군복무 할 때 담당했던 역할 중에도 하나고요. 저는 군복무 3년 하면서 그 중에 1.5년을 한 대대의 행정계장으로 일했었는데요. 굳이 따지면은 총무부장 정도예요. 총무. 잡일하는 부서죠. 온갖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다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었었는데,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물품 구입하는 거. 우리 대대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쓸 뭐 A4 용지 사온다든지 필기구 사온다든지 등등등. 자, 그런 거 군 내부에서 안 팔아요. 외부 업체에서 사와야 되지. 자, 그래서 당시 제가 원주에서 복무했었는데, 원주시 어딘가에 있는 알파몽고랑 계약 맺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이제 A4 용지 같은 거 주문해서 사오고 했었는데, 그냥 계약 맺어서 사온 거겠죠. 그런 거는 다 제가 그냥 군인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어디 문구점 가서 A4 용지 사나 군인이라는 공조직에서 사무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A4 용지 사나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계약 맺어가지고 물건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게 다 사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행정작용들이에요. 사법상 계약에 속하게 됩니다. 자, 아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면은 이런 궁금증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강 변호사가 계약한 거는 공법상 계약인데 왜 알파몽고 가서, 알파몽고 제가 무슨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A4 용지 사는 거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이지? 둘이 뭔 차이가 있지? 요게 너무나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결론은 케바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에는 이걸 공법상 계약으로 받아라, 이런 경우에는 사법상 계약으로 받아라, 그 사례의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이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거든요. 없어요, 솔직히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와 관련해서 무진장 많아요. 왜 많을까요? 변호사들이 받아들이질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1심 판사도 모르겠고 2심 판사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겠으니까 대법원이 결론 내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수험적으로는 케바케로 외우는 수밖에 없구나. 요거는 공법상 계약이다. 요거는 사법상 계약이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도 이게 또 그대로 하나 좀 출제가 되고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일단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사법상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 지금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세요. 조달 행정이라 그래요. 조달 행정. 문자 그대로 우리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건 조달한 거예요. 계약 맺어가지고. 이런 조달 행정에서 영역들은 다 사법상 계약으로 포섭되는 것이 판례와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래에 어떤 사무실에 필요한 물건을 외부 업체와 계약해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셨다. A4용지 뭐 단가 얼마 주고 했다. 다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와중에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어떤 소송을 가야 될까요? 민사소송 가는 거예요. 다른 소송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인 항고소송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마지막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말도 어렵죠.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자, 그 중에서 실무상 99%는 취소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다 취소소송이라는 거예요. 무효 확인소송이랑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내용만 이해하시면은 정말 짧은 시간만 투자하셔도 다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란 게 있다. 아직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행정심판은 앞에 거 두 개는 똑같죠.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맨 뒤에 거 하나만 달라요. 의무이행심판.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항고소송이랑 비슷하네. 근데 뭐 좀 다른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게 뭔지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실 이유도 없고 봐봤자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가 이 사례 결론 슬라이드인데 슬라이드 넘기지 말고 여기서 처리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다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사례 2번 집합금지 명령이었잖아요. 그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얘네 둘은 똑같다고 볼게요. 1, 2, 3, 4 4개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송을 걸어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합금지 명령. 처분이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론 집합금지 명령은 처분입니다. 왜요? 내가 문 닫기 싫어도 닫아야 되죠. 공권력이 발동된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게 문을 못 여는 내 권리 의무에 엄청난 제약이 발생하죠. 바로 처분의 가장 중요한 개념 표지 두 가지.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은 처분입니다. 따라서 그 집합금지 명령을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가야 돼요. 그게 사례 2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경찰관의 불법 체포였죠. 자, 경찰관이 내가 얼굴이 좀 별로라고 불법 체포해가지고 내가 다쳤다, 치료비가 나왔다. 어떤 소송을 걸면 될까요? 치료비 돈 내놔라 그러겠죠.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는 위법한 체포였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걸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돈 달라는 소송 중에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는 소송인 국가배상소송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국가배상소송은 우리 판례는 특이하게 민사소송으로 본다 그랬죠. 교수님들은 다 반대하지만 결론 민사소송이에요. 마지막 강변호사 사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강변호사 2년 계약직 공무원이다. 그럼 강 변호사가 동작구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거는 여러분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계약직, 대등 당사자 간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더라. 처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써있죠? 지웠네요. 공법상 계약인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 변호사는 이 채용계약 해지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걸면서 야 밀린 돈 내놔. 너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았다. 이런 소송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항고소송, 그 다음 당사자소송, 마지막 번외인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슬라이드 만들었으니까 빨리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게요.
자, 사례 2의 결론. 집합금지 명령 자체를 다투는 방법. 정부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22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한 것은 포인트.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업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 포인트 처분이더라. 따라서 갑은 법원에 항고소송을 갈 수 있다. 물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별도로 내가 계속 문 닫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받을 수 있었을 거잖아요. 손실보상할 수 있겠죠. 적법한 행정작용이었으니까. 따라서 어딨나요?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 네, 문제는 이거 나중에 여러분 다 배우시게 될 텐데 이 손실보상은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이런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추가로 예산을 막 편성하고 별도로 신청받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법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이건 좀 일반론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걸로 가늠할게요. 다음 사례 3번. 대학생 병에대 이루어진 경찰관에 의해 체포는 영장도 없었고 다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뭐 어떤 여러 가지 현행범 체포 등의 사유도 해당하지 않아서 불법 체포다, 위법한 체포다. 따라서 치료비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등을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걸 수 있더라. 다음 마지막 사례 4번 가볼게요. 강 변호사와 동작구청의 관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포인트 대등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의사표시 합친 공법상 계약이라는 거더라. 따라서 구청장 B가 강 변호사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한 거는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간 계약 파기한 거랑 똑같다예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헷갈리겠죠, 여러분. 어쨌든 강 변호사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처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게 공법상 계약 사례고 어떤 게 처분 사례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케바케로 우리가 판례를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실제로 실무에서 케바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심도 모르겠고 2심도 모르겠고 대법원 가야 아는 거예요. 수험생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일반론적으로 연구하는 이론 판례 하나 공부하고 실제 이 사례에서는 이게 우리 판례가 처분으로 받는지 당사자 소송으로 받는지 공법상 계약으로 봐서 아니면 민사 소송으로 받는지 케바케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케바케의 모든 사례를 내가 처음부터 다 외워야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핵심적인 일단 기준, 이론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시면은 그 다음에 케바케 사례들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뼈대 먼저 완벽하게 잡은 다음에 뼈대 잡는 게 뭐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이란 거가 있구나. 이걸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이구나. 처분이란 게 있구나. 그걸 다투는 게 항고소송이구나. 요게 뼈대 잡는 거고 그 다음 과정은 우리 판례가 요거는 처분으로 봤다. 요거는 처분 아닌 걸로 봐서 당소로 봤다. 요거는 또 민사소송으로 보내. 요거는 나중에 이제 뼈대 잡으신 이후에 할 공부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뼈대 잡으신 다음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 살을 붙여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 줘볼게요. 결론적으로 이 강 변호사의 사례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당소로 너가 날 자른 건 무효다. 그리고 돈 내놔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이 두 번째 주제였던 어떻게 보면 가장 굵직한 주제 중에 하나였던 행정소송의 다양한 종류.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요 체계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뭐 잘 와닿진 않으시겠지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있는데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18년도 교육행정직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같이 칠판 한번 봐보실게요.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출제의 포인트일까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거를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되냐?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되냐? 방금까지 본 거죠? 공법상 계약이니까 당사자 소송 맞네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지금 문자 그대로 사례를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입문 내용을 배우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수험과 무관한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보긴 하지만 이 기초적인 걸 알아야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주 퀴즈 정답은 5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가장 헤비한 주제인 주제 3번 취소 소송,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 다양한 행정 소송 중에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뭔지 모를 취소 소송. 자, 요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이 마지막 주제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